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면 매달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밥 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여행도 한 번씩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실제로 은퇴를 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생각보다 돈이 훨씬 빨리 빠진다고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예상 못한 곳에서 돈이 줄줄 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막연하게 몇 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노후 생활비를 직접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떤 항목을 빠뜨리기 쉬운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후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억이면 되겠지. 아니야. 요즘 세상에 5억은 있어야지. 어떤 분은 10억은 모아야 마음이 놓인다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숫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뉴스에서 본 숫자를 어림짐작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감으로 정한 숫자예요. 물론 그 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감으로 정한 숫자는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과 시골의 작은 집을 갖고 계신 분, 이 두 분의 노후 생활비가 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관리비만 해도 차이가 크고 교통비 구조도 다르고 의료 접근성도 달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와 은퇴 후 생활비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회식비, 이런 것들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은퇴하면 이런 지출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은퇴하면 돈이 덜 들겠구나. 그런데요,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안 나가니까 집에서 세 끼를 다 해드시게 되고 식비가 올라가요. 시간이 남으니까 취미 활동이나 외출이 늘어나면서 여가비가 생기고요. 무엇보다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갈 일이 잦아지면서 의료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제가 아는 김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62세에 은퇴하셨어요.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퇴직금도 제법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나올 예정이셨거든요. 은퇴 전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셨대요. 연금이랑 퇴직금이자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우리 부부 생활비로 충분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은퇴 첫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먼저 집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로 150만 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꽤 있었어요. 여기서 또 몇백만 원이 나갔고요. 거기다 그 해에 조카 결혼이 2건, 지인 상송 3건, 경조사비로만 200만 원 가까이 쓰셨대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달 25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첫 해부터 적자가 났다고. 예상 못한 곳에서 돈이 펑펑 나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으로 계산한 노후 생활비의 함정입니다. 평균적인 숫자, 남들이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노후 생활비를 항목별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건데요. 첫째는 매달 반드시 나가는 고정 생활비, 둘째는 불규칙하지만 반드시 발생하는 변동 지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요, 비로소 내게 진짜 필요한 노후 자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정생활비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고정생활비라고 하면요, 매달 거의 비슷한 금액이 꼬박꼬박 나가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노후 생활비 계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주거비예요. 내 집이 있는 분이라면 월세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주거비가 공짜는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매달 관리비 나가시죠? 여름에 에어컨 틀면 전기세 포함해서 30만 원, 40만 원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에 난방비까지 합치면 또 올라갑니다. 거기다 재산세도 있어요. 1년에 2번 나오는데 아파트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집이 오래되면요, 수리할 곳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일러, 배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걸 월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주거비를 다 합치면요, 부부 기준으로 대략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잡으셔야 해요. 물론 지역이나 집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가 평균적인 범위입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하면 식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점심 사 먹는 비용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직장 다닐 때는 점심 한 끼만 밖에서 먹지만 집에 계시면 세 끼를 다 차리셔야 해요. 장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식재료비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시간이 많으시니까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 싶고 가끔은 부부가 외식도 하시고 싶잖아요.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식비가 꽤 나갑니다. 부부 기준 월 식비, 현실적으로 보면 외식비 포함해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1인 가구시라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 공과금이 있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개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다 합치면 매달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비 때문에 확 올라가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통신비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부부 2분 휴대폰 요금만 해도 매달 10만 원 안팎이 나가고요. 집에 인터넷이랑 텔레비전 결합 상품 쓰시면 여기서 또 3만 원, 4만 원 추가되죠. 교통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가용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면요,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이걸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차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걸 막상 은퇴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체감이 확 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훨씬 적겠지만 그래도 택시비나 지하철 교통비로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할인이 있긴 하지만 병원 다니실 때 택시 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은퇴 후에도 꽤 큰 고정 지출이에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 젊을 때 가입해놓은 보험들의 월납입금이 합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은퇴 후에 보험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불안해지니까 함부로 해지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천법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 고정생활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거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이것들을 다 합치면요, 부부 기준으로 매달 대략 1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 가구시라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충은 아시겠지만 항목별로 정확한 금액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드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딱 한 번만 통장 내역을 쭉 살펴보세요. 아마 본인도 몰랐던 지출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고정생활비는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한 돈이에요. 매달 비슷하게 나가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불규칙하게 터지는 변동 지출이에요. 이 변동 지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꼼꼼하게 고정비를 계산해도 예산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그리고 가장 크게 당하는 숨은 변동 지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요, 은퇴 후 가계부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가장 타격이 큰 항목들입니다. 저는 이걸 숨은 변동 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숨었다고 하냐면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서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러다 불쑥 나타나서 통장 잔고를 확 깎아버립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이야기해야 할 게 바로 의료비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감기 걸리면 약 지어 먹고 건강검진 한번 받고 그 정도면 끝이죠.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아프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매달 약을 타러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약값도 꾸준히 나갑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통계를 보면 50대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평균적으로 약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게 150만 원 가까이 올라가고요. 70대에는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80대가 되면 300만 원 이상 나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기준이에요. 문제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MRI 한 번 찍으면 수십만 원, 임플란트 하나 하면 100만 원 이상. 이런 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통계에 잘 안 잡히거든요.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요, 큰 병에 걸렸을 때예요. 암 진단을 받으시면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합쳐서 수천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커버가 되지만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병비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1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초기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었고 이후 재활치료비가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세요. 이게 1년, 2년 되니까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는요, 평상시 기본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본 의료비는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잡아두시고요. 큰 병에 대비한 예비자금은 별도로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의료비 이야기가 좀 무겁죠.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게 대비의 첫걸음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숨은 지출은 경조사비입니다. 은퇴하면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경조사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직장 관련 경조사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요, 친척이나 지인 관련 경조사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50대, 60대가 되면 주변에 자녀 결혼시키는 분들이 많아지고 안타깝지만 부모님 세대분들의 상송도 잦아지거든요. 거기다 손주가 태어나면 돌잔치도 있고요. 경조사비를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볼게요. 결혼 축의금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운 사이면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내시잖아요. 부의금도 비슷하고요. 여기에 화환이나 선물까지 합치면 건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이게 1년에 5건만 생겨도 최소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나갑니다. 세 번째는 여가비와 취미비입니다. 이게 의외로 큰 항목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취미 활동을 못 하셨잖아요. 은퇴하면 시간이 확 늘어나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지세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골프를 배우시고 여행을 다니시고 이런 활동 하나하나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행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은퇴 초기에는 그동안 못 다닌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국내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부부 기준 30만 원에서 50만 원, 해외여행은 최소 200만 원 이상 들잖아요. 1년에 두세 번만 여행을 다녀오셔도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여가비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잡으셔야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시는 항목인데요. 바로 자녀 지원금입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결혼 비용도 워낙 크다 보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전세 보증금 보태주기, 손주 육가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돈입니다.
저는 이걸 효도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했지만 지금은 은퇴한 부모가 성인 자녀를 지원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통계를 봐도 50대에서 60대 가구의 상당수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수천만 원, 전세 보증금 보태주는데 또 수천만 원. 이게 한꺼번에 나가면 노후 자금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요.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박 선생님, 65세이신 분인데요. 은퇴하신 후에 1년 동안의 변동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해 보셨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의료비로 320만 원, 경조사비로 210만 원, 여가비로 360만 원, 자녀 지원금으로 500만 원. 이것만 합쳐도 1년에 1,390만 원이에요. 월 평균으로 나누면 약 116만 원입니다. 이게 고정생활비와는 별도로 나가는 돈이에요. 아까 고정생활비가 부부 기준 150만 원에서 이 1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변동 지출 116만 원을 더하면요. 실제 매달 필요한 돈은 3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겁니다. 은퇴 후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바로 준비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건 현재 기준의 금액이에요. 문제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3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20년 후에도 3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물가가 우리 노후 자금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당장은 눈에 안 띄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지갑에서 돈을 슬슬 빼가거든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0년도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략 3,0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7,000원, 8,000원, 어떤 데는 10,000원 가까이 하죠. 25년 사이에 짜장면 값이 2배 반 넘게 오른 겁니다. 짜장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버스비, 택시비,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겁니다. 이건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게 노후 생활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매달 300만 원이 있으면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물가가 매년 평균 3%씩 오른다면 10년 후에 지금의 300만 원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약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요, 약 540만 원이 필요해요. 이 숫자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물가가 매년 3%씩이나 오르겠어?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장기 평균이 대략 2%에서 3% 사이입니다. 여기다 체감 물가는 공식 통계보다 더 높게 느껴지시잖아요. 특히 식료품이나 의료비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은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와닿는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떠올려 보세요. 큰 얼음 덩어리를 하나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요, 처음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녹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보면 물이 좀 고여 있고 2시간 후에는 확 줄어들어 있죠. 물가 상승률이 딱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조금씩 내 돈의 가치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노후 자금을 계산하실 때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물가가 오른 미래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걸 실질가치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한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월 생활비에 물가 상승률을 복리로 곱해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가가 매년 3% 오른다면 대략 24년 후에
물가가 2배가 됩니다. 즉, 지금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이 24년 후에는 600만 원이 있어야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은퇴 후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 물가 상승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장 보러 가면 예전에 사던 것들을 다 못 담게 되고 외식 한번 하려면 부담이 커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삶의 질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느냐? 걱정 마세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게 단계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물가 상승까지 이 모든 걸 합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랑 펜이 있으시면 적어보셔도 좋고요. 그냥 들으시면서 대략적인 감을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첫째 단계입니다. 먼저 내가 언제 은퇴할지 그리고 몇 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정해야 해요. 은퇴 시기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대 수명은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현재 83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90세까지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부모님이 장수하신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95세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은퇴하시고 9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살아야 할 기간은 28년입니다. 약 3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3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죠? 이 긴 시간 동안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단계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할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정생활비부터 볼까요? 주거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부부 기준으로 이걸 다 합치면 대략 200만 원 정도를 중간값으로 잡아볼 수 있어요. 물론 본인 상황에 따라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변동 지출을 더합니다.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비, 자녀 지원금 등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죠? 그러면 고정비 200만 원 더하기 변동비 100만 원 합쳐서 월 300만 원. 이게 현재 기준 최소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잡으셔야 하고요. 여기서 잠깐. 아까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처음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 원은 넉넉한 게 아니라 최소한인 겁니다. 게다가 아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전이에요. 셋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물가가 매년 3% 오른다면 24년 후에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이라는 은퇴 기간 동안 물가가 꾸준히 오른다면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현재 기준의 약 1.5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은퇴 기간 전체를 평균 내면 실질적으로 월 4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퇴 초반에는 300만 원으로 괜찮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같은 300만 원의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계산을 단순화해서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월 평균 필요 금액을 350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이건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인데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올라도 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단계입니다. 이제 총 필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연간 4,200만 원이에요. 이걸 30년 동안 쓴다면요. 4,200만 원 곱하기 30년. 총 12억 6천만 원입니다. 12억 6천만 원. 이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잠깐,
아직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전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빼야 할 게 있거든요. 바로 이미 확보된 자산과 수입원이에요. 이게 넷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신 분이라면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가 각각 받으신다면 합쳐서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요. 15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0년 5억 4천만 원이에요. 이걸 총 필요 금액에서 빼면 12억 6천만 원 빼기 5억 4천만 원. 남은 금액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또 빼야 할 게 있어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빼야 하고요. 개인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그 수령액도 빼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그것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 있고 개인연금으로 30년간 총 1억 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요. 7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을 빼면 순수하게 내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금액은 5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연금을 많이 준비하신 분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연금이 적은 분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산하면 막연했던 숫자가 구체적인 숫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계산 결과를 보시고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좀 막막해 하십니다. 나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숫자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면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실천법들을 하나씩 적용하시면요. 그 격차를 의미 있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부족한 노후 자금을 메우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걸 보고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퇴 전에 미리 은퇴 후에 생활비 수준으로 생활해보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에요.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실제로 비행하기 전에 시뮬레이터로 연습하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쓰고 있는 돈 중에서 은퇴 후에는 없어질 항목들을 빼고 은퇴 후에 새로 생길 항목들을 더해서 그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걸 3개월만 해보시면요. 실제로 내가 은퇴 후에 얼마로 살 수 있는지 감이 확 잡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외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는 유료 구독 서비스, 습관적으로 사는 것들,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전략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원래 수령 나이에 받으실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으실 수도 있어요. 수령을 늦추면 매년 약 7% 정도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5년을 꽉 채워서 늦추면 약 36%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원래 매달 100만 원 받으실 걸 5년 늦추면 약 136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매달 36만 원 차이면 1년이면 432만 원이고 20년이면 8,640만 원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큰 금액이죠. 물론 늦추는 동안 다른 소득이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니까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전략이에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실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연금으로 받으시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받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부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수입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이건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파트타임 상담이나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여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핵심은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수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벌어도 노후 자금 소진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매달 100만 원의 부수입이 있으면 30년 동안 3억 6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 점검입니다. 아까 의료비가 나이 들수록 급격히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적절한 보험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이라는 표현이에요. 보험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험을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보험은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이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늘어나는데 실손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기가 돌아오는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 내용이 겹치는 보험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보험 전문가나 공공재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점검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험료만 정리해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다섯째,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 가계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효과가 큰 방법이에요. 가계부라고 하면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기록하실 수 있어요. 직접 쓰시는 게 어려우시면 통장 자동 연동 기능이 있는 앱을 쓰시면 알아서 분류까지 해줍니다. 중요한 건요, 혼자 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노후 생활비는 두 사람의 문제니까요. 매달 말에 30분만 시간을 내서 이번 달에 얼마를 쓰고 어디서 예상보다 많이 나갔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선생님 부부 58세에 이 5가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노후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3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먼저 생활비 구조를 재설계해서 매달 25만 원을 줄이셨어요. 3년이면 900만 원이죠.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기로 결정하셔서 매달 받으실 금액이 30만 원 넘게 올랐고요. 부인께서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셔서 매달 80만 원 정도 부수입이 생겼어요. 보험도 정리하셔서 매달 15만 원을 아끼셨고요. 부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낭비가 크게 줄었대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숫자가 명확해지니까 불안감이 줄었고 부부가 함께 하니까 외롭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노후 생활비는 감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항목별로 나눠서 내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해요. 그래야 현실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은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현재 기준이 아니라 미래 기준으로 계산해야 진짜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셋째,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 재설계, 연금 전략 최적화, 부수입 만들기, 보험 점검, 노후 가계부, 이 5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요, 딱 1가지만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통장 내역을 열어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나간 돈을 항목별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주거비 얼마, 식비 얼마, 의료비 얼마, 이렇게요. 30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 잠깐 언급했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빈틈없는 노후 소득이 완성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어떤 순서로 수령해야 세금을 아끼는지 이런 실질적인 전략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잠깐 두 사람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 분은 올해 73이세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세요. 손주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면서도 얼굴 가득 웃음이 번지거든요. 점심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한 통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고 계세요.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무릎도 좀 안 좋으시고 혈압약도 드세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분은 참 행복해 보인다. 또 한 분이 계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여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세요. 자녀들한테 전화가 와도 통화는 짧아요. 별 얘기 없다, 끊어라. 이런 식이에요. 오래된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귀찮다, 뭐하러 나가냐 하시면서 안 나가세요. 표정이 늘 무겁고 입에서 한숨이 떠나질 않아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매일이 감사하고 한 사람은 매일이 무료해요. 이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돈 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건강 차이?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무려 85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행복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결론은 많은 분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나이 들어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진짜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서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노후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돈, 둘째는 건강.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세요? 은퇴하고 나서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고 아파트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걱정할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지. 나는 뭐하러 사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국민연금이 전부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어요. 무릎 관절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도 힘드세요. 그런데 이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인기 만점이에요. 항상 웃으시고 주변 사람들 안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손수 담근 깍두기를 이웃한테 나눠주시거든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건만 보면 앞에 분이 훨씬 나아요. 돈도 더 있고 몸도 더 건강해요. 그런데 행복은 뒤에 분이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돈과 건강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있으면 불행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약 4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돈이 더 늘어나도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은 있어야 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만성질환이 있어도
본인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도 매일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돈과 건강은 무대 위의 조명 같은 거예요. 조명이 좋으면 무대가 더 잘 보이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실제로 공연을 하는 건 조명이 아니라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조명이 화려해도 무대 위에 아무도 없으면 그건 공허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행복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그 핵심 요소는 도대체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할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간 연구예요.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했고 그 사람은 불행했구나 하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연구에 관한 거예요. 2030년대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제가 날짜를 잘못 말했죠. 2030년대가 아니라 1918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0년 전이에요. 연구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을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뭘까? 이걸 알려면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예요. 처음에 724명의 남성이 참여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있었고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2년에 한 번씩 만나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뇌 사진을 찍고 직접 앉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힘든지 물었어요. 이 연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면요. 처음 참여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분들까지 추적하고 있어요. 85년 넘게 이어져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나긴 연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이게 참 의외예요.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건강 자체도 행복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아니었어요.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네, 관계예요.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이며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요. 50살 무렵에 인간관계의 질이 좋았던 사람들이 80세가 되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50살 때 외로웠던 사람들, 친한 사람 없이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80세 무렵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뇌 기능도 빨리 떨어졌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인맥이 넓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친구가 많든 적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단 하나. 나한테 마음을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였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화번호부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는 두꺼운 전화번호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수천 개 적혀 있어도 진짜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두 명이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두 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85년 연구가 밝혀낸 행복과 불행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돼요. 이걸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통증까지 완화시켜줘요. 반대로 외로운 사람의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돼요. 이게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 위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정도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15갭이요. 하루에 담배 15갭이면 거의 한 갑이잖아요. 그만큼 외로움이 몸에 나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한 명이라도 떠오르시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좋은 관계라는 게 왜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걸까요? 왜 어떤 분들은 점점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몇 가지 습관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갉아먹는 마음 습관,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습관을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불편하다고 피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도 결과가 나쁠까봐 무서워서 안 가면 병은 더 커지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마음 습관, 혹시 나한테도 해당되는 게 있나 하고 솔직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습관이에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 대상이 넓어요.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이웃, 여러 사람과 비교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기회가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비교의 결과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그 모양이다. 같이 시작한 동기는 건물주인데 나는 월세 산다.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옆집 정원이 더 넓어 보이면 내 정원의 꽃은 안 보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무력감이 커지는 거예요. 둘째,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백미러로 뒤만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하는 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후회에 갇히는 거예요. 후회는 마음속에 무거운 닷 같은 거예요.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후회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작은 행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셋째, 원망을 쌓아두는 습관이에요. 이건 특히 가족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요.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쌓이잖아요.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형제한테. 그런데 그걸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쌓아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 마음속에는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이게 마치 냉장고 안에 오래된 반찬을 계속 넣어두는 것과 비슷해요. 밖에서 보면 냉장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모르지만 문을 열면 냄새가 나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원망을 쌓아두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돼요. 원망은 상대방을 벌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벌주는 거예요. 독을 내가 마시면서 상대방이 아프길 바라는 격이에요. 넷째, 변화를 거부하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요. 이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심해지면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배우기 싫다. 그런 건 몰라도 된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상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위험 신호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대화의 접점이 사라지거든요. 자녀와의 대화, 손주와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화가 줄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다섯째, 감사를 잃어버리는 습관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잖아요. 첫 월급, 첫 여행, 아이가 처음 걸은 날. 이런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경험이 반복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다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요,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데 습관이 되면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핵심 물질이에요. 반대로 감사를 못 느끼면 뇌는 부족한 것,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불만이 커지고 행복감은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비교, 과거 집착, 원망 쌓기, 변화 거부, 감사, 결핍. 이 5가지가 나이 들수록 행복을 갉아먹는 마음의 존벌레 같은 거예요. 벽 안에 숨어서 나무를 갉아먹는 존벌레처럼 이 습관들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서서히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려요. 혹시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하듯 마음 습관도 알아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이런 습관 대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매일매일 특별한 걸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작은 습관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밝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해답을 찾을 차례예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인데 이걸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계세요. 7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없으면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이에요. 이걸 감사일기라고도 하는데 꼭 글로 안 써도 괜찮아요. 아침에 이불 속에서 눈 뜨자마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다. 감사합니다. 어제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허리가 어제보다 덜 아프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아침에 처음 떠올리는 생각이 하루의 색깔을 정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힘든 하루가 돼요. 반대로 감사한 것부터 떠올리면 뇌가 긍정적인 것을 먼저 감지하는 모드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3주 동안 매일 감사한 것을 적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감이 25%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고작 3주 만에요.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1분이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산책과 인사의 습관이에요. 매일 3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주변 풍경 구경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볍게 인사를 건네. 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이 한마디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일단 걷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줄여줍니다. 걸을 때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천연 항우울제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인사를 하면 옥시토신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호르몬이요. 산책 한 번에 항우울제랑 행복 호르몬을 동시에 얻는 거예요. 이보다 효율적인 행복 처방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매일 30분 이상 산책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어요. 30분 걷기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셋째, 하루에 한 번 먼저 연락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나이가 들면 연락을 기다리는 쪽이 되기 쉬워요. 자식이 전화하겠지, 친구가 연락하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 서운함이 쌓여요. 왜 전화 안 하지? 나를 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발상을 바꿔보세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 한 통이면 돼요. 요즘 날씨 좋은데 건강하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재밌는 건 먼저 연락한 사람이 연락받은 사람보다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인데요.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예요.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당장 한번 해보세요. 오래된 친구한테, 형제한테, 동네 이웃한테 한 통이면 됩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에요. 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요. 뇌과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뇌는 늙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꼭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도 좋고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 보면서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봐도 좋아요. 핵심은 어제 몰랐던 걸 오늘 하나 알게 되는 것, 그 경험 자체예요. 새로운 걸 배우면 성취감이 생겨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요. 이 성취감이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사람 만나는 게 덜 두려워지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다섯째, 작은 베풀매 습관이에요. 베푼다는 게 뭐 대단한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옆집 어르신한테 귤 몇 개 갖다 드리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한테 택배 들어드리기, 손주한테 용돈 1,000원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기, 이런 거예요. 베풀면 왜 행복해지느냐면요. 사람의 뇌는 남을 도울 때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헬퍼스하이라고 부르는데요. 봉사자의 쾌감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돕는 행위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와 비슷한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매는 또 하나의 큰 효과가 있어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기 쉽잖아요. 은퇴하면 직함이 사라지고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 역할도 줄어들고 이때 작은 베풀미 나의 존재 의미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아까 비교하는 습관이 불행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아예 안 하면 되느냐? 사실 비교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300걸음 더 걸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짜증만 냈는데 오늘은 옆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했다. 어제는 TV만 봤는데 오늘은 책을 3쪽 읽었다. 이렇게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발견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행복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일곱째, 하루 끝에 오늘 잘한 일 하나를 떠올리는 습관이에요. 이건 아침에 감사 습관과 짝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감사한 것으로 시작하고 밤에는 잘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동네 산책을 나갔다. 잘했다. 오늘 오래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다. 잘했다. 오늘 손주 전화를 받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잘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 9가지가 있어도 나쁜 일 1가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잘한 것을 떠올려줘야 뇌의 균형이 맞아요. 잠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 하나를 떠올리면 뇌가 그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잠에 들어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도 더 좋아져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한 달, 두 달, 석 달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7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 감사 3가지. 둘째, 산책과 인사. 셋째, 먼저 연락하기. 넷째, 새로운 것 배우기. 다섯째, 작은 베품. 여섯째,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일곱째, 잠들기 전 잘한 일 떠올리기. 이 중에 7가지를 전부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골라서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그때 하나를 더 추가하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흔들리면 행복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뭘까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참 사랑하면서도 힘든 관계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가족이요, 참 묘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요.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가족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져요. 젊었을 때는 직장, 친구, 취미 여러 가지가 삶을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남는 건 결국 가족이에요. 그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하면 노년이 행복하고 그 관계가 차갑면 노년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자녀와 사이가 서먹해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명절에 모여도 대화 없이 각자 폰만 보기도 하고요.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라고는 반찬 뭐 먹을까 이 정도인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지적 대신 인정의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뭐라 했어? 이런 말들이요. 이게 다 걱정해서 나오는 말인 건 맞아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반대로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요즘 바쁜데도 건강 잘 챙기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아이들 잘 키우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참 대견하다. 이런 말 한마디에 자녀의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존재니까요. 나이가 30이든 50이든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같아요. 둘째,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관계라는 승부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관계에서의 첫 번째 양보가 가장 어렵지만 그 양보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해. 이 한마디를 하면 상대방도 쌓아뒀던 벽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셋째, 기대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녀한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웠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직장, 육아, 생활에 치여서 부모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의 높이를 조금만 낮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기대했다면 이 주일에 한 번으로 낮춰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전화했을 때 서운함 대신 반가움이 먼저 느껴져요. 그 반가움이 목소리에 묻어나면 자녀도 전화하는 게 즐거워져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더 잦아지는 거예요. 넷째,
배우자와 하루에 딱 10분만 대화해 보세요. 수십 년을 같이 살면 대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완전히 사라지면 안 돼요. 대화는 관계의 산소 같은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대화가 없으면 관계의 불도 꺼져요.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공원에 갔더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걸 봤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포인트는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이 10분이 관계를 살립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서운함을 하루에 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이게 쌓이면 석 달 후, 6개월 후에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시작에서 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걸음을 떼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둘, 불행으로 이끄는 5가지 마음 습관이 있어요. 비교, 과거 집착, 원망 쌓기, 변화 거부, 감사 결핍.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셋,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감사하기, 산책하기, 먼저 연락하기, 배우기, 베풀기,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잘한 일 떠올리기. 그러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불 속에 누우셔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 이것도 잘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했으니까요. 그걸 떠올리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2가지만 30일 동안 해보시면 한 달 후에 거울 속 내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약속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 혼자 지내시는 이웃, 연락이 뜸해진 형제한테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찾아뵐 거예요. 보통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맑아져요. 그 비밀이 뭔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